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호흡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뉴미디어국 장민성 기자.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도국 이슈취재팀 심영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12월 20일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9년 15번째 시간입니다. 장민성 기자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제가 출산 휴가를 다녀왔죠. 네.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아, 네. 힘들죠? 네, 저는 뭐 출산을 하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출산을 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하나일 때랑 둘일 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뭐 잘 키워야죠. 네, 그렇군요. 지금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 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째가 아들, 둘째가 이번에 딸인데 딸이군요. 제가 없는 동안 팔보채를 좀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심영구 선배께서 네. 언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긴장 좀 했나요? 아, 예, 긴장을 좀 했습니다. 네, 점은 우리 신정훈 기자가 너무 재밌게 열심히 잘 해줘가지고 네, 그렇죠. 나 오늘도 신정훈인 줄 알고 왔는데. 네. 정훈이는 또 바쁩니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또끼님, 또끼. 이 또끼는 토끼일까요? 아니면 도끼일까요? 도끼 아닐까요? 마부작침의 도끼 같습니다. 점점 진행이 깔끔해져서 좋네요. 라디오 듣고 틀어놓고 못 읽지? 들어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아이디 OES님, 한상호 기자는 인사 이동되었던데 팔보채, 손승욱, 신정훈 기자 그리고 이경원 기자까지 살아남으셨군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살아남은 건가요? 뭐 아무도 안 여러 가지 하고 저희 트위치 팬분들 위주로 여러 네. 가지 어떤 설과 네. 추측 그리고 네. 뭐 분석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또 최근에 저희 모바일 24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뭐 비오다겜이나 뭐 최근에 방송했던 픽픽스 이런 라이브 프로그램들이 이제 잠정 휴방에 들어가면서 네네. 그 방송들을 아껴주셨던 우리 많은 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배경이 있군요. 여러 가지 네. 이유들을 뭐 추측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오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꼭 알아야 될 5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2가지를 골라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만 참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향보고입니다. 오늘 뉴스를 딱 5개의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넘쳐났던 뉴스 중에서 얘기거리가 되는 뉴스를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골랐습니다. 장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식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미국 네.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하원에서 통과가 된 건데 네. 이게 이제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상원에서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시작이 될 건데 네. 저희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정동현 국제부 정동현 기자가 월드클래스 코너에서 네. 한번 짚었던 적이 있죠. 네네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원은 이제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네. 이 탄핵 가결에는 또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상원 통과는 좀 일단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주식시장도 대통령 탄핵인데 뭐 계속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 또 CNN 조사 결과 보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하면서 6%포인트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대통령 탄핵이란 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현지 분위기를 조금 뒤에 8시 뉴스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이세돌 구단입니다. 네. 어제 좀 아쉬운 패배. 네. 어제 이국에서 국산 AI 한돌과의 2대국에서 패배했습니다. 1승 1패가 됐고요. 네. 이제 내일이면 고향인 신안에서 제3국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은퇴 대국이 열립니다. 네. 어제 대국에서는 좀 초반부터 실수를 하면서 승기를 빼앗겼고 네. 이세돌 구단도 기자회견에서 어이없는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SBS 모바일 24에서도 내일 낮 12시부터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 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대국 AI 얘기, 이세돌 구단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뒤에 정치부 국회팀 김세영 기자를 연결해서 이렇게 소개하니까 좀 웃긴데요. 네, 웃긴데 네, SBS의 최강자죠. 그러니까 아마 최고수. 예, 아마 5단인가 6단인가. 예, 그렇고 저희가 예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처음 할 때도 그때 SBS 모바일로 생중계 해설을 했던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베거슨 라이브 스스스에서도 네. 김수영 선배가 나와가지고 네네. 그때 당시 이제 바둑
네. 아이템이었는데 그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 네네. 이렇게 많은 반응을 이세돌 보이셨던. 구단이랑 어렸을 때 기원을 같이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일단 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오늘 키워드가 공교롭게도 5명이 다 사람 이름이네요. 다 인물입니다. 네. 세 번째는 최윤희입니다. 네.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네. 제2차관으로 깜짝 발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부터 계속 검색어에 올랐는데 저도 이분이 좀 약간 가물가물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저희가 뉴미 뉴스부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일단 그거 짧게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럴까요? 한번 플레이를 부탁드릴게요, 피디님. 네, 청와대고요. 실검일이 최윤희 아시아의 인어였죠. 저 오늘 이 키워드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들도 예. 다 알만한 사람들. 음. 모르는 분들은 좀. 근데 어린 저도 솔직히 분들이라고 할까요? 몰랐거든요. 근데 아시아의 인어라는 저 네이밍을 그러니까 보고 좀 박태환 선수 나오기 전에 저희 세대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박태환 선수 나오기 전에 수영 종목이나 육상 종목 이런 기본 종목에서 일본과 중국을 이기고 우리가 무슨 메달을 딴다 이런 거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82년, 86년도 뭐 이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거 자체가 메달을 딴다는 거 자체가 힘들었어요. 금메달은 둘째치고 메달을 딴다는 거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 또 일본이 워낙 강했고 그럼 그때 당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대단했습니다. 그 언니가 있습니다. 최윤정 씨라고 있는데 역시 수영 선수 메달을 땄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윤이 당시 선수가 이제 워낙 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워낙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결혼 때도 또 이렇게 한번 락밴드 백두산의 유현상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하여튼 이번에 차관이 됐는데 깜짝 발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낙하산 논란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로 취임할 때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번째는 배우 최민수 씨입니다. 네, 최민수 씨가 이른바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네.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네, 항소가 기각이 된 건데 그동안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제 법정에 출석하고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도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은 뭐 중간중간에 아주 영상이 알찬 아무래도 인물 동영상이네요. 중심이니까 네네, 한번 영상을 볼까요? 네. 항상 출석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얼굴이 굳어 있어. 굉장히 여유 편안하게. 기자한테 얼굴이 굳어 있다고. 네. 최윤희 씨가 항소시 자기가 항소를 한 게 아니다. 자기는 원래 법원 판결이 나면은 받아들인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호인 쪽에서 뭐 항소를 했다. 네, 상대 운전자에 대해서 보복 운전 혐의죠? 예예. 징역 6월에 저희 때문에 잘 안 보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2년 선고. 집행유예. 네, 집행유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죠. 저렇게 얼굴이 화난 또 졌는데 화난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오늘 이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기 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저희가 이제 저 목소리가 이제 들리실 겁니다. 네. 예. 순간순간의 어떤 일들도 모든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쓴 잔을 마시던 아니면 뭐 달콤한 잔을 마시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에 그 일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될 수 있었었고 또 아침에 말끔하게 양복을 입으면서 제가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 얼굴이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얼굴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양복을 입으면서 그래도 법정에 쓴다라는 게 사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정갈해지고 아주 네, 어쨌든 뭐 네, 정신이 여기까지 맑아지다. 듣겠습니다. 네.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네. 했지만 네. 재판부는
무슨 스포츠 일심- 경기를 끝내고 온 것 같은. 네, 양복을 입으면서 마음이 정갈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기자가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왜 굳어 있냐. 재판부는 1심 그대로 선고를 했습니다. 예. 네, 1심 그대로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뭐 나올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 관련된 소식은 저희 홈페이지에 그 SBS 홈페이지에 자세히 전부가 다 있죠. 예, 출시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있고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보기는 좀 힘드네요. 네, 네. 네. 다음 소식이요. 양준일 씨. 예. 양준일 씨가 요즘 그야말로 핫합니다. 네. 역주행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네. 90년대 GD다, 90년대 지드래곤이다라고 네. 불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데요. 네. 탑골 GD 그러죠? 탑골 GD라고 하네요. 네. 저도 몰랐는데 노래를 몇 곡 들어봤어요. 근데 네. 정말 왜 인기가 있는지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때는 네.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시대를 것 앞서가지 같은데.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던데. 30년 전이니까. 네. 네. 뭐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90년대 가수가 왜 이 시점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지 또 그 포인트는 뭔지 잠시 뒤 가요 담당하는 SBS 퍼니 강수지 기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누가 여쭤보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탄핵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스캔들, 네네. 이른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뭐 조 바이든의 뒷조사 민주당이죠. 예, 네, 뒷조사 유력 후보인데 예. 대통령도 지냈고 거기 뒷조사를 해달라고 이거 다음 대선에 붙을 네. 가능성이 요청을 네, 해달라는 네, 식의 좋은 거, 예. 뭐 그런 거였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탄핵 발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하원을 통과하는데 누가 그걸 물어보시길래 저희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입니다. 트럼프, 이세돌, 최윤희, 최민수, 양준일 이 가운데 저희가 내일 은퇴대국을 앞두고 있는 이세돌 씨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90년대 GD 발음했네. 90년대 GD라고 부르는 양준일 씨. GD가 누군지는 아시죠? GD라고 아니야? 맞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 네,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한 반쯤 됐는데 손승욱 선배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여러 구가 발견이 됐다. 네. 그래서 지금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현장에 내려갔다. 이런 소식들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저희 손승욱 선배가 이슈 취재 팀장인데 그것 때문에 잠깐 이제 취재 지시와 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네, 지금 광주니까 또 우리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5.18 관련 희생자들의 시신이 발견된 거 아니냐. 왜냐면 당시에 실종자 숫자와 발견된 시신 숫자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갔냐. 그런 얘기들이 항상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나온 게 아닌지. 뭐딱 그것부터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든 아니든 간에 시신이 수십 구, 뭐 40구 얘기도 있고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큰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 손승욱 팀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시신들이 과연 5.18 당시 그 시신들이냐 요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잠시 뒤에 있는 한뉴스에서 자세히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손승욱 선배가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일단 계속 진행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세돌 구단 관련해서 저희 정치부 국회팀 김수영 기자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배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대국 보셨을 텐데 이세돌 구단 1국, 2국 대국 총평을 좀 한다면 어땠나요? 일단은 알파고 대국 이후에 이세돌 구단이 AI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국에서는 무조건 이기겠다는 의지가 좀 보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원래는 굉장히 공격적인 수를 많이 구사하고 바둑을 두었는데 1국에서는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 의도치 않게 또 우연이겠지만 그 알파고를 이겼던 4국처럼 78번째 수의 아주 멋진 수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뭐 이세돌 구단은 그 대국 이후에 본인이 이건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다른 프로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되게 쉽지 않다. 이게 엄청난 이세돌만의 감각적인 수였다, 멋진 승부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대국은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긴장을 한 탓인가요? 초반에 사실은 그 실수이긴 했는데
그게 뭐 엄청난 실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집으로 보면 몇 집 손에 안 나는 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을 한 탓도 있고 AI가 이런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승부를 확 결정짓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연거푸 좀 잘못된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이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돌, AI 한돌의 굉장한 흔들림 없는 방어에 패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AI 한돌이 이제 첫 번째 1국은 젖바둑으로 했고 두 점을 접고서 했고요. 두 번째는 호선으로 했다고 해서 뭐 그런 차이 때문에 좀 약했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적응을 잘 못했다고, 뭐 2달밖에 안 됐다고요. 젖바둑을 연습한 지는.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거는 일리가 좀 있는 얘기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AI 그 바둑을 두는 AI들의 기본적 세팅이 된 게 그냥 그 아까 이제 호선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바로 맞바둑을 그러니까 돌을 빨지 않고 두는 것으로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A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최선의 수를 찾는 건데 아무래도 좀 문제풀이가 좀 덜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한돌 같은 경우, AI 같은 경우는 수많은 답안지 중에서 최선의 정답을 하나 고르는 훈련을 했는데 그 답안지 자체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있는 최종국 3국은 호선이 아니고 이제 다시 젖바둑이잖아요. 3국을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사실 뭐 제가 아마추어인 입장에서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한번 이겼던 방식이니까 이세돌 구단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세돌 구단이 어제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 이기는데 주력했다는 1국과 달리 그 승부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테고 그야말로 그 승부를 떠나서 굉장히 이세돌다운 이세돌 구단 말대로 이세돌다운 멋진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를 잠깐 하긴 했지만 왜 김수영 기자, 국회팀 기자가 갑자기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본인의 바둑 실력이 이 SBS 내에서 어떻다는 거,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우리 알파고 대국 해설할 때 듣기로는 이세돌 구단하고 어렸을 때 같이 기원을 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인연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본인의 실력과. 네, 일단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그 국회 안에 있는 그 기자실 안에 있는 저기 오디오 녹음 부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국회에 있는 기자가 이 얘기를 하냐라는 궁금증을 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프로 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등록이 돼서 그 바둑을 두다가 중간에 이제 중도 하차하고 이제 다른 길로 이제 하게 됐고요. 그 기력으로 따지면 공인 아마 5단이고요. 그 SBS 내에서는 뭐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면 더 잘 두시는 선배들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바둑을 두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제일 잘 두는 걸로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동년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 대회에서 많이 만났어요. 같이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그 기원이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동년배이고 실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전국 대회에서 이제 만나서 자주 바둑을 두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세돌 구단은 저희 또래에서는 넘사벽이었어요. 요즘 말로 치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딱 한 번 이겼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프로 기사를 꿈꾸는 많은 바둑 유망주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 영재죠. 바둑 영재인데 이세돌 구단은 사실 천재였어요. 근데 더 대단했던 거는 이세돌 구단은 이제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건데요. 제가 이 기자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세돌 구단 관련해서 글을 짧게 쓴 적이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연결한다고 해서 다시 제가 좀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지만 제가 썼던 글들을 좀 봤는데 그 바둑 배울 때 보통 보면은 처음에 배울 때는 좋은 수라는 제가 바둑 용어로 따지면 정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암기하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일종의 질서, 뭐 정리된 것들을 마구마구 암기를 하죠. 근데 이세돌 구단은 좀 달랐어요. 계속 왜 이렇게 둬야 되지? 이렇게 다르게 두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틀에 갇히지 않고 정말 더 좋은 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도 보면은 모난돌이 정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좀 이세돌 구단을 안 좋게 봤어요. 너무 겉멋들었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이 워낙 프로에 입단하면서 성적도 엄청 좋았고 세계 최일류 기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은 조금 구설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이세돌 구단 좀 속된 말로 약간 이기적이다.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싸가지 없다. 이런 말들이 바둑계 주변에서 좀 나왔었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세돌 구단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알파고의 대국 이후에 그 AI에 대한 벽 때문에 한계를 느껴서 은퇴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한국기원과 바둑 기사 협회와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존 질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내가 프로 기사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지금 관행들은 옳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갈등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된 것도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에피소드들처럼 자신의 권리와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이를 직접 또 실천해 나가는 아주 멋진 프로 기사이자 인류의 한 대표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극찬을 해주셨는데, 선배 이세돌 구단은 정말 대단한 네.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또 한 번 이기셨다는 선배도 참 대단해 보여요. 네, 제가 이세돌보다 조금 더 바둑을 먼저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더 실력이 나았던 게 아닌가. 우연이었죠. 사실은 운이 좋았고. 국회 갔는데 조은현 구단은 혹시 못 만났나요? 안 그래도 조은현, 보통 저희가 이제 국회 취재할 때 의원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보자마자 조은현 사범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프로 기사들을 사범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오히려 더 되게 자연스럽게 저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바둑을 같이 좀 지도대국을 좀 받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기회는 좀 갖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 오늘 국회에서 또 연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김수영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이세돌 구단이 이제 제3국에서는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두겠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스타일대로 두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3국 정말 이세돌다운 바둑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콜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선배 생각보다 근데 빨리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슈 취재팀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가 나왔죠. 네, 이제 광주교도소 자리에서 무용고 시신 40여구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지금 확인 중입니다. 이제 원래 무용고 묘지가 있던 곳이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확인 중이어서 잠깐 일만 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저희가 처음 전해드린 5개의 키워드 가운데 SBS에서 가장 잘 아는 기자들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보는 아는 기자 순서입니다. 양준일 씨와 관련해서 90년대 GD라고 불리는 양준일 씨와 관련해서 SBS 버니 강수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나오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음원 사제이기 때문에 잠깐 네. 나오셨는데,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 그대로 방송 나가도 되겠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니까 실시간 검색 사이트에 환영해요 양준일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오르내렸어요. 일단은 저희가 양준일 씨가 누구신지 관련 SBS 영상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상 이어폰을 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잠깐 영상 볼까요? 일명 탑골 지드래곤이란 별명으로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가수 양준일 씨가 30년 만에 팬미팅을 개최합니다. 팬미팅을 개최한다. 양준일 씨가 오는 31일 양준일의 선물이란 이름으로 팬미팅을 엽니다. 공식 팬미팅을 여는 건 1991년 데뷔 후 30년 만입니다. 당시에 양준일 씨는 리베카와 댄스 위드 미 아가씨 등의 노래를 남겼지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유튜브에서 수십 년 전 SBS 인기가요를 재생해주는 일명 온라인 탑골 공원을 통해 재조명됐는데요. 해당 영상들이 각각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지드래곤과 닮은 외모와 패션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90년대 지드래곤, 시대를 앞서간 기운의 천재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근황을 알린 양준일 씨는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팬미팅을 열게 됐고 곧 귀국해 준비에 왼쪽이 박차를 가할 양준일 씨. 예정입니다. 오른쪽이 주디였죠. 네네. 아, 예, 끝났군요. 예. 지금 이 사진이 좀 최근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 아, 최근 모습. 그러시구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양준 씨가 누구신 거죠? 그 몇 년도에 활약을 하셨고. 양준일 씨가 활동을 했던 시기는 굉장히 짧았는데요. 네. 91년도에 데뷔를 하셨어요. 91년도. 네. 그리고 93년도에 활동을 중단을 했고 이제 대표곡으로 이제 리베카, 댄스 윈미 아가씨, 가나다라 마바사 네? 등등. 제목이 가나다라 마바사예요. 송창식 씨 아니에요? 예, 예. 갓나타라 네. 마바사 뭐 사랑한다는 뜻이야 뭐 그런 게 있어요. 오, 네. 알고 계시네요. 그것만 기억하고 이게 양준일 씨 노래예요? 네, 가나다라 맞습니다. 마바사. 어떻게 알아요? 저는 들었죠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 없는데. 예. 저는 한국 가요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그 당시에 그렇게 91년도다. 그럼 한참 놀 때인데 91년도다. 그러면 그때 데뷔를 서태지 씨 나오기 직전이고 네. 변진섭 씨 뭐 89년 뭐 요럴 때쯤에 나오셨는데 뭐 1위를 한데 그 당시 이제 네. 가요 톱10 뭐 이런 거였는데 뭐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음악 자체가 주류에 해당되는 음악은 아니었기 아. 때문에 그리고 가사에 영어가 있다는 이유로 아, 좀 네. 심의에 걸리고 이제 댄스 윈미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여성 댄서분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해요. 네. 이게 선정적이다. 아, 이런 평을 받기도 아 했어요. 그러면 박진영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몇 년 뒤에 나왔는데 불과 네. 예, 그죠? 아니 그런 네.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 댄서분하고 춤추는 안무 중에 네. 그분이 이제 무대를 하다가 네. 여성 댄서분이 이제 원피스에 네. 선글라스를 꽂아주는 네. 장면이 방송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그때 당시엔 굉장히 충격적인.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비하면 뭐 그렇게 선정적이지 않은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대중분들이 시대를 너무 앞서간 앞서갔구나. 천재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머리가 좀 길고 네. 멋있었는데 파마기 있고 해서 네. 저희 어머니였나 뭐 이모였나 고모였나 누가 쟤는 머리가 저게 뭐니?라는 얘기를 하셨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근데 저 외모는 약간 예전에 그 서지원. 돌아가신 서지원 씨도 알아요? 저는 서지원 씨는 기억을 씨하고도 하는데 약간 닮았네요. 제가 약간 나이가 이미지가 좀 나이가 그렇게 제가 많은 게 아니네요. 뭐 다들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저희 들으시는 분 중에 40대, 50대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계실 텐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인기를 부쩍 끌고 있는 양준일 씨가 이제 팬미팅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네. 뭐 다소 인기를 좀 덜 누렸을 수도 있는데 요즘 네. 다시 이렇게 핫해진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제 보면 2019년 현재의 무대와 견주어도 어색하지 않은 세련된 무대 매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옷을 보면은 굉장히 패셔너블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 지금 3, 40대뿐만 아니라 10대, 20대까지도 양준일 씨에게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빅뱅 멤버 지드래곤 씨와 꼭 닮은 외모로 90년대 GD다, 탑골 GD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분의 특유의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특유의 매력, 그리고 진솔한 성격 이런 이분 자체의 예술성과 매력에 매료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약간 그 탑골, 네, 인기가요, 네. 다시 보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더 알려졌을 네 수도 맞습니다. 있을 것 이제, 같아요. 유튜브 등에서 이제 과거 음악 프로그램을 실시간 스트리밍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일명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오면서 네. 지드래곤 씨와 닮은 외모로 탑골 GD다 이런 별명을 얻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다시 알리게는 됐으나 팬분들은 탑골 GD라는 것보다는 양준일 그대로를 좋아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인기가 지금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소환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열기에 힘입어서 모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무대를 예능도. 펼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최근에 양준일 씨는 미국에서 지내면서 레스토랑 서빙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레스토랑 일을 그만두고 오늘 오전에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아, 도착을 했나요? 네, 아. 귀국을 한 상태고 이제 팬미팅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팬카페 회원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4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그럼 이분 그 네. 음원도 다시 뭐 차트에 올라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건가요? 음원 네,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구나. 여기는 네. 네. 근데 굉장히 활동을 짧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준일 씨가 당시에 이제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이 비자 발급 문제로 이제 비자를 담당하는 직원이 나는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게 싫다 하면서 개인적인 기분으로 이제 발급을 거부를 해줬다 이상한 했다고. 갑질을 했다는 네, 얘기가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이제 양쪽의 주장을 확인해 봐야 되는 예, 문제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요즘에 그 예전에 했던 분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나 인기를 다시 얻거나 다시 재평가받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를 해석을 해본다면. 일단 그 당시에는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무려 30년이 흘러서 재조명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대중에 의해서 소환이 됐다는 점,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미디어의 소비 양상의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대중들이 예전에는 그 당시에 나오는 그런 미디어의 그런 음악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소비를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나 뭐 다양한 것들로 과거의 콘텐츠들도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그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양준일 씨의 영상을 보고 와, 뭐 너무 좋다, 너무 멋지다 하는 의견이 한데 모아져서 이렇게 큰 화력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기 죄송한데 강수지 네. 기자께서는 보시면서 네. 제가 지금 나이를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보시면서 본인도 동의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젊은데 생각보다 있습니다. 아, 야, 그러세요? 그럼 동안이신 걸로, 동안이신 걸로 하고, 네. 네,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저는 처음에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소견인데 멋지다 이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분이신가? 요즘 나와도 큰 인기를 끌었겠다 하는 생각이 슈가맨 보셨을 들더라고요. 예, 그럼요. 그래요? 네. 우리 시대 다 저랬는데? 아닌가? 그러세요?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아직 모두가 지금 허탈해 하고 전인데 뭐 어때요? 아니, 저 삭발도 하고 다니고 저도 연습도 하고 다니고. 여보세요. 아니, 저 지금 난리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 다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양준일 씨가 바쁘실 것 같긴 한데 댓글이 두려워져. 제가 양준일 아닙니다. 씨가 시간 네. 되시면 네. 헬보체에도 모셔서 아, 예, 그렇죠. 손승욱 기자와 네. 대담을 한번 해보면 서로 너무 좋습니다. 뭔가 코드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이 더 이상 얘기하면 예. 그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이제 속속 과거에서 무슨 타임머신 같은데 과거에서 돌아오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또 그런 분들이 있나요? 어떻게 뭐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분은 다시 돌아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예언인가요? 예언 그렇죠. 네. 일종의 예. 조명을 받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네.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조명을 받기는 해요. 근데 또 요즘 활동을 많이 안 했던 분들 중에 그룹 태사자라고 꽃미남 태사자. 4인조 그룹 태사자.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이미 거의 최근에 예능 나오지 프로그램에 않나 출연을 봤어요. 한 했습니다. 분이 무슨 네. 택배 하신다 그래갖고 네네네네, 사회면 기사에서 나왔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그럼. 태사자 저는 네. 최근 서태지 씨 근황이 궁금하더라고요. 평창동 집을 내놨대요. 네. 네. 뭐 90년대 가수 얘기를 오늘 다 하고 가잖아요. 그 집을 내놓고 어디로 가셨는지 네.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너무 노출이 안 서태지하니까 되시니까. 이제 유승범 씨 좀 궁금한데 그 유승범 씨요? 배우 류승범 씨요? 질투
아. 넌 대체 누굴 보고 네. 있나? 배우 류승범 씨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아때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와 네. 유승범의 질투가 네. 그때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 다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중학생 때인데 기억이 딱 나거든요. 중학생 중학생 때였어요 그때? 때셨어요. 오. 중학생이 최진실 씨, 고최진실 씨가 나왔던 드라마죠. 그렇죠. 예. 조진 씨. 예, 갑자기 계속 들어가면 제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슈가맨 방송에 출연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양준일 씨와 관련돼 1990년대의 음악과 문화들이 다시 2019년 지금 이 시점으로 돌아오는 그 의미랑 현상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SBS 퍼니 강수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수사는 SBS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 마부작침팀의 방대한 데이터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뭐 왜 갑자기 뜸을 들이세요? 갑자기 아니요. 목소리도 좀 처지고. 네, 이게 아니 데이터 저널리 맞득치 않은 멘트가 아, 있었다는 죄송합니다. 식으로.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잘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흥미롭고 올해는 재미있다는 뭐 배려고. 표현이 어떻게 맞을까 싶어서 아, 예, 중요한 문제를 마음에 다루는- 걸리셨군요. 예, 그래서 약간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재밌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런데 흥미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네. 데이터 저널리즘 마부작침이 지난 12년간 블랙아이스와 예. 관련된 블랙아이스 같은 도로 결빙 상태나 서리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죠. 크게 났죠. 예, 크게 났었습니다. 영천 상주 고속도로에서 그 사고가 났었습니다. 지금 뒤에 화면이 네네. 나오네요. 아, 근데 이제 요즘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는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큰 사고였죠. 이렇게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유독 블랙아이스라는 보도가 언론에 처음 나온 게 한 2012년쯤이라고 네, 그때 제가 기사에서 본 찾아봤는데 건데. 찾아봤는데요. 그 2012년 1월에 네. 블랙 아이스라는 말 자체를 쓴 보도가 처음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 전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불과 7년 전이죠. 네. 그 전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이런 사고가 없었냐? 당연히 없었을 리는 없잖아요. 없죠. 저희가 용어를 네. 그때 네. 처음 만든 것이지. 네. 그래서 결빙 아니면은 서리 네. 도로가 어쨌든 미끄러운 상태, 네. 평소랑 다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네. 저희 도로교통공단에 타스라고 있습니다. 타스? 네, TAAS라고. TAAS. 예. 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인데 거기에 저희 2007년부터 네. 전국에서 벌어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지자체에서 집계하는 사고들이 네. 다 총망라돼서 집계되는 데이터 베이스 같은 데인데요. 네. 거기서 저희가 이 결빙과 이 서리, 노면 상태가 미끄러운? 그랬던 네. 사고들 24,000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24,000건이요? 24,000건을 저희가 쭉 잠깐만요. 모아서 네.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블랙아이스라는 구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블랙 그죠? 아이스라고는 안 돼 있고요. 그렇죠. 전국에서 났던 사고 중에서 그 기간에 났던 사고 중에서 네. 노면 상태가 결빙이나 서리였던 것은 어쨌든 미끄러운 환경에 영향을 받았던 사고라는 뜻이니까요. 네네. 그 부분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블랙아이스라는 용어는 그럼 누가 처음 쓴 거예요? 블랙 아이스는 용어를 누가 처음 했었는지는 사실 분명치가 않습니다. 근데 블랙 아이스라는 워딩 자체가 용어 자체가 검은 얼음이잖아요. 검은 얼음. 예. 얼음이 그래도 얼었으면은 보이는데 이거는 도로 색깔하고 비슷하게 검은 얼음이 돼버리니까 안 보인다.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사고의 패턴, 사고에서 나타나는 누가 이름을 특징하고 붙였는지 너무 모르겠는데 비슷하니까. 딱 알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첫 우리만 번째 해도 더 제가 좋겠지만. 기사에서 봤던 예. 그 블랙 아이스 용어를 처음 쓴 거는 어느 지방의 공무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느 공무원이 썼다는 거를 인용한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음. 그래서 과연 근데 이 공무원 분이 쓴 걸까? 그건 제가 그러니까 뭐 한번 블랙아이스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있었을 거죠. 예, 네. 있었던 건데 누 이름을 붙인 건데. 제가 한번 찾아봐서 다음 예, 팔보채 예. 네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자 볼게요. 그 사고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2만 건이 넘는 걸 분석을 했는데 자 일단 분석한 결과를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퇴근길보다 출근길이 사고가 더 많다고요. 자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네. 저희가 시간대별로 사고 24,700건을 어느 시간대에 났는지를 쭉 봤더니 네. 7시, 8시, 9시 이때까지의 사고 집중된 아, 지금 게- 빨간색이요? 네, 빨간색으로 된 게요. 네. 이게 보통 저희가 출근길로 보면 되잖아요. 이 세 개를 합친 시간의 사고가 약 30% 정도였습니다. 전체 전체 얼음 사고에 예. 하루에 일어나는 사고의 30% 정도였고요.
주로 통행량이 많을 때가 아무래도 출근길과 퇴근길일 테니까 네. 그러면 퇴근길과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 네. 했더니 퇴근길 사고보다 출근길 사고가 2배 넘게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출근길 사고가 더 왜 많을까 그럴까요? 저희가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네. 나름 분석을 해봤더니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뭘까요? 저도 출근길이 더 불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출근길이 더 안 보여요. 더 도로 왜요? 상태가. 요즘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늦게 뜨고 그러니까 제가 뭐 조금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니, 그런지 퇴근 시간은 밝아요? 퇴근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간은 예. 라이트 때문인지 뭐 가로등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아침 시간대 출근할 때 느낌이 그렇다. 도로 상태가 더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얘기도 맞을 것 같고요. 일리가 네.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떤 뭐 때문이다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겠죠. 예. 밤 사이에 보통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어붙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낮에는 기온이 좀 새벽보다 올라가지요. 조금 올라가죠. 올라가지요. 그래서 도로 상태가 조금은 나아졌지 않았을까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출근할 때 이 빙판길이라든지 어떤 도로 결빙 상태에 대해서 주의하고 하는 게 퇴근 때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사람들 주의력이 좀 더 떨어져 있고 그런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 데이터에서 드러난 것은 출근길 사고가 퇴근길보다는 두 배 이상 많다. 그거 알겠다. 주의를 해서 출근할 해야 되는 땐 아무래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죠. 진짜라니까요? 아니 저도 한 7년 전, 8년 전에 출근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강변북로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멀쩡했거든요. 도로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가는데 제가 차선을 하나 바꿨어요. 근데 차가 빙그르르 실제로 얼음을 경험을 했거든요. 네, 예. 돌면서 강변북로를 쾅 들이받은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하여튼 약간 얼음이 안 얼었을 것 같은 온도인데도 해는 떴고 근데 밤새 얼어서 출근길에는 조금 더 얼었을 가능성이 높고 퇴근길에는 낮 동안쯤 녹았던 것들이 그나마 아직 덜 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뭐 다 추정일 뿐이죠. 뭐 그렇죠. 정확한 원인은 저희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이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에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명 피해가 큰 사고 얼마 전에도 있었고 네,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때- 인명 피해 현황 네, 데이터도 좀 있나요? 네. 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 사고들에서 인명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네. 그리고 사망자와 중상자 사고들을 따로 분류를 해봤더니 전체 사고 중에서 네. 저희가 58%라고 본 거 그리고 42%라고 본 게 있죠. 42%가 중상자 사고와 사망 사고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빙, 서리 이런 노면 상태가 이랬던 상황에서 일어났던 사고는 사망자,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42%나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경상사고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 아니면 부상자 보고가 되지 않은 사고들은 58%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 12년 동안 이런 결빙 상태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784명이었고요. 중상자는 13,000명이나 됐습니다. 이만큼 큰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 네. 결빙 사고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주요 원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결빙사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결빙 아니에요? 결빙은 도로의 조건인 거죠. 도로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모든 사고가 다 일어났다고 얘기하기는 또 어렵고 그럼요. 사고는 결국 운전은 운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의 상태가 어땠냐, 차량의 상태가 어땠냐를 원인으로 따지게 되는데 예. 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많은 순서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근데 중앙선 침범도 좀 운전자 부주의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안전운전 불이행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운전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들이 76%나 됐다. 이 원인 집계는 누가 한 거죠? 원인 집계도 사고를 조사할 때 이 네. 원인 분류를 다 경찰의 하게 되거든요. 분류죠, 경찰. 그렇죠. 경찰의 네. 분류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주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의를 그래도 우리가 결빙이란 조건이 좀 없도록 그러니까 노면 상태가 항상 얼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또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나 뭐 눈이 갑자기 많이 온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도로를 항상 얼지 않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그럼 분명히 모든 있기 도로를 때문에 또 제설이나 뭐 네네. 조치를 취하기는 또 그 현실적으로 부분들은 어렵고. 그 부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정부에서 한다든지 지자체에서 한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는 거는 뭐 이번 상주 영천 사고 같은 경우는 주의만으로 과연 피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의는
사고를 그래도 피해를 줄이고 네. 사고를 덜 나게 하는 데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게 저 원인을 꼽을 때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가 저렇게 많았다는 점. 그래서 요즘 이제 네. 블랙아이스 사고가 잦고 그리고 이제 좀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운전자들이 특히 이제 윈터 타이어, 윈터 겨울용 센터. 타이어를 또 많이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겨울 스노우 타이어, 윈터 타이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고속일 때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죠. 저속일 때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계속 논란이긴 합니다. 뭐 하여튼 저희가 마부작친과 함께 이제 겨울철을 맞아서 요즘 다들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요. 블랙아이스나 얼음 결빙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오늘 판례수에서는 그러면 예. 뭔가 좀 이런 예, 추가로 대처법이나 하죠. 이런 게 나오나요? 예, 대처법을 하는데요. 이게 과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펌핑 브레이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뭐 스노우 타이어는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희 조금 뒤에 시작되는 SBS 8시 뉴스에서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직접 실험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또 한계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공포에 가까운 블랙아이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금 소개시켜드린 통계는 저희가 8시 뉴스에 보여드릴 거의 일부고요. 조금 더 자세한 통계와 함께 그런 내용들을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부작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랜만에 15번째. 죄송합니다. 15번째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시니까 어떻죠? 지금 뭐 약간 마음이 저희들이 급하잖아요. 속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죄송합니다. 양해 제가, 말씀을 예.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저희가 녹화 방송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촌각을 다투는 게 또 뉴스의 일이니까. 저희 보도국의 사정이 그렇게 급박하게 네.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하여튼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아까 김수영 기자 뭐 잠깐 자리 비었습니다만 김수영 기자의 아내가 제 과 후배입니다. 대학교. 예, 대학교 후배고 김수영 기자는 제 아내의 후배입니다. 과. 굉장한 TMI. 예, 그래서 학연으로 뭉쳐 계시네요. TMI군요. 예,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할 때 밥 산다 그러고 아직까지 안 샀거든요. 누가요? 지금 애가 둘에 그러니까 애가 둘인데 결혼할 때 밥 산다 그러고서 아직 다 왜요? 그러니까 미루다가 보니까 서로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미뤘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수영 기자 연결하는 걸 옆에서 제가 좀 일찍 들어와서 옆에 있었으면 잠깐 자리 비고 옆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만 이제 밥을 사야 되겠다고 미룬 지 오래됐는데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랑 밥 한번 먹어야지. 예.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네,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런 거죠. 네. 선배부터 빨리 사셔야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주변에 사실 건가요? 언제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수영 기자랑 끝나고 전화를 선배 약속 하겠습니다. 많잖아요. 내겠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네. 연말인데 사시길 바랍니다. 네, 밀어놨던 약속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아니면 또 올해 감사하고 싶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오늘이 금요일이고 이제 금요일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뭐 꼭 식사는 아니더라도 뭐 감사의 마음이나 아니면 뭐 전화 같은 거라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부터 회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만나서 오랜만에 소주 한잔 기울여도 좋지 않을까 싶은 금요일입니다. 제 후배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금요일 저녁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